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업소를 다니다가 들켜도 계속해서 업소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사례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업소를 가는 걸 알게 됐는데도 이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업소를 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뻔히 이제 업소를 간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왜 업소를 또 갈까요? 당연히 중독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혼났으니까 이제 안 갈 수 있어, 이런 문제라면 굉장히 쉽겠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거는 배가 안 고프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도벽이 있어요. 이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쳐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훔쳐서 먹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내 불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치게 되거든요. 이 성중독도 같아요. 업소에 가지 않으면 자신의 불안이나 이 충동이 제어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무리 화를 내고 속상해해도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거기 가면 더럽다는 것도 알고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상담을 한 사례 중에 한 남성분이 아내하고의 사실은 리스 문제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중간에 아내분이 알게 돼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자기도 마음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가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내 모르게 다닌다는 거죠. 영업직이니까 낮에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가지 않으면 그 죄책감보다 더 힘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죄책감을 갖는 게 훨씬 본인의 삶이 편안하다는 거죠. 안 가서 괴로운 것보다 갔다 와서 괴로운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중독은 굉장히 무서워요. 가지 않아서 오는 강박,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병적인 문제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로 보고 잭스에 미친 인간으로 보고 비난의 대상으로만 무조건 삼을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해결이 가능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지 마라,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깊이 있게 찾으셔야 돼요. 성중독에 걸려있는 분들의 문제는 어릴 적 가정에서의 학대,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이런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리 깊게 파헤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고칠 의사가 없을 때는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암에 걸렸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떤 의사가 저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약을 먹지 않아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요. 수술을 받지 않아요. 고칠 수 없겠죠. 아무리 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괴롭다면 괴로운데도 그 사람이 고칠 의사가 없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너무 화가 나면. 죽이고 싶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저 인간은 이제 버린 자식 취급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간이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냥 병에 걸린 인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쟤는 고치려고 안 하는데 뭐 고칠 수 있냐 없냐 혼자 뛰어다녀봤자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나하고는 관계를 안 하는데 업소에 가서는 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냐 이걸 떠나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가면 반짝반짝반짝 이제 전등도 많고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는 걔네들은 굉장히 과대하게 과장되어 있어요. 가슴도 크게 부풀어져 있고 엉덩이도 굉장히 크게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또 옷을 입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관계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받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거기 가는 게 훨씬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맺기 싫다기보다 자극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내들은 내가 애무를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해주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너 와서 해, 거긴 가지 마 이런 마인드로 대하시면 절대 이 리스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거기 업소 가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성중독 프로그램을 치료를 받으시고 두 분이서 굉장히 재밌게 관계 먹는 방법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업소 애들은 그렇게 내가 해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빠 잘한다, 오빠가 나한테 해주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가요. 물론 걔네들은 다 거짓말이죠. 업소를 정말 가다가 딱 끊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고 걔네들은 다 가짜구나, 페이크구나 이걸 알게 되면 안 가게 돼요. 그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끊으신 분들,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신 분들을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제 가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내담자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게 된 후로는 발길을 끊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게 가정이고 그 여성들이 나한테 보여준 게 전혀 진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인지하게 되면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남편분이 내 특이한 성적 취향을 네가 안 맞춰주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두 분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맞춰주세요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나도 성적 취향이 있잖아요. 나는 도무지 그게 안 돼. 남편이 바람 필까봐 해줘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즐겁지 않은데 저 사람은 무조건 바람 필까봐 내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는 분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성적 취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성적 취향을 고쳐야 된다.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분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거는 이혼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던 어떤 둘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누군 옳고 누군 그르다고 할 수 없어요. 업소를 다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 남자는 거의 드물어요. 거기를 다니다가 내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어. 내가 내 의지로 그걸 끊었어. 그러면 안 가요. 다니다가 되게 재밌었는데 결혼 때문에 끊었어. 타인에 의해서 끊은 거잖아요. 그럼 다시 가요. 결혼해서 100%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다고 안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장점을, 성관계에 대한 그 좋은 점을, 재미있었던 점을 잊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는 일반인 여성분들은 그쪽 세계를 너무 몰라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는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업소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다 끊으신 분들 저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건 내가 내 의지로 끊었을 때 정말 이게 나한테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는 관계가 얼마나 허황되고 공허한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안 가요. 그걸 자기 의지로 알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그 안에서 그 재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친구가 만약에 내 남편이 성매매 업소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연락을 줬어요. 네 남편이 어디 오피 들어가더라. 거기가 아무래도 오피스텔 그거 하는 쪽 같다. 물증은 없어요. 확실하게. 그냥 봤다더라. 그렇다 카더라만 갖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일단 친구 말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해질 때까지는 남편 말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내 마음의 지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오피스텔 가는 곳에 누가 봤대. 거기 들어갔었어? 거기가 성매매하는 곳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눈빛에 이렇게 번쩍하고 뭔가 지나가거든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야 거기 누구네 집이야 라든지 거기 일 때문에 거기 보러 간 건데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있어 라고 굉장히 당당해지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사르르 지나가고 화를 내고 적반하장하면 거기는 100% 오피 성매매 업소예요. 그러면 확증하시면 되죠. 이제 그때는 남편분 성중독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고 확증을 찾아서 남편분 회복에 힘쓰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편의 어릴 적 환경하고 관계가 깊어요.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이 높은 분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막 성이 좋아서 거기에 미쳐서 섹스에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아픈 걸 잊기 위한,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한 게 더 많아요. 이런 걸 이해하시고 이걸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지, 비난할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건강한 성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이걸 건강한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내로서 이걸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당신의 연애가 힘든 이유를 정확히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연애가 힘드신 분들 이걸 보고 계실 텐데요. 연애가 힘든 이유는 예상외로 복잡하면서 단순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드릴 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때 연애가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릴까? 나와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사람, 게임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사람,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혹시 내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내가 잘 못해서일 거야. 내가 화나게 했어. 어쩌면 내가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그 사람이 짜증났는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덜 섹시했나? 어쩌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덜 좋아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연애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그는 어쩌면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때는 끝없이 자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일 때 나를 덜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 그 사람이 유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집에 가는 걸 훨씬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충실한 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나하고 함께 보내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의 잘못이라고 착각할 때 여러분 연애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어요 라고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매력이 덜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연애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할 때 연애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애가 사랑이 아니고 거래일 때 힘듭니다. 내가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고 계산하기 시작할 때 연애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저번에 밥 사고 제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제가 밥 사고 내가 커피 사야 되는데, 이런 계산할 때부터 불끈불끈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금전적인 계산은 차라리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서로 협의하에 돈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적인 부분,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끝없이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 내가 스킨십을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제가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부담을 느낄 때, 이런 부분에서 연애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플 텐데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할 때 힘겹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올인할 때, 이때는 뭐가 힘드냐면요,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5분 대기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송두리째 그 사람에게 맡길 때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내게 사랑을 다오 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상대방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줄 때 나도 모든 것을 다 주마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서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연애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조금 행동해 보시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점은 행동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다. 날 두고 바람을 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건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지만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잠깐 화가 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서 헤어지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면 사실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감정 때문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급하게 만나려고 할 때 잘못된 만남이 많아지거든요. 내 감정이 화가 나서 홧김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급하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아닐 때 헤어지고 시간을 좀 두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나를 검열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고민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효리 씨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 말만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까? 그 고민만 한다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 없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해 하는 연애는요, 상대방이 회피형일 때, 나는 의존형일 때 진짜 안 통해요. 나는 의존형이어서 이 사람하고 빨리 풀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회피형일 때 푸는 게 싫어요. 이 갈등을 푸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푸는 게 싫어요. 그냥 유야무야 없는 듯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럴 때 대화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적극적인 의견을 어필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과 문제를 흐지부지 풀려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거든요. 이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화해를 한다는 것의 규칙이 느린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 회피형인 사람이 사과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내가 이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해 가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커피 한잔 할까? 이 사람에겐 굉장한 용기의 사과일 수 있는데 커피가 중요해? 어제 있었던 일 어떡할 거야? 사과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나오면 화해할 수 없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그 사람의 말을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공정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본인부터 좀 들여다봐야 돼요.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더 사랑하면 안 되냐.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배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배신했는데 나는 계속 그 남자가 좋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창피한 건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네요. 라고 얘기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더 사랑한다고 계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본인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적인 부분을 더 준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나도 이 사람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사랑하는 걸 받아들인다면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인지 스스로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이 되돌아올 거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망상이 있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 병이기 때문에 편집증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면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망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고 대인 의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여성일 때는 그래도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은데 남성일 경우는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사람도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헤어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만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연애는 좀 안전 이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건강하게 하는 법은요,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뭐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사랑 중요하죠. 연애 중요합니다. 본인처럼 중요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사랑하지도 마시고 계산적으로 사랑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진짜 온전한 내가 될 때 온전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겪은 후에 회복하시는 기간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나를 자책하지 않는 나를 아껴주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상처 입었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우선인데 어떻게 아이들 상처가 세 번째냐 그러실 텐데 일단 아이들도 직접적인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보다는 내가 상처 입은 게 먼저이다 보니까 아이들 상처는 나중에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상처 입은 걸 많이 걱정을 하세요. 무엇이 우선순위냐기보다 나중에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딸아이일 경우 남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을 믿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평범한 삶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는 굉장히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회복이 돼 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오래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손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왜 벌어지냐? 소송 비용도 일단 들어가고요. 내가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 비용도 들어가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달래는 데 있어서 쇼핑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물 쓰듯이 돈을 쓰게 되기도 해서 금융치료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들을 많이들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 허한 마음을 뭔가 풀 곳이 필요한 그걸 맞바람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치료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적으신 분들은 작은 거를 사면서 많으신 분들은 많은 거를 사면서 내 마음의 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필요해서 어떤 걸 사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 모으고 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역시 결혼의 의미가 사랑도 있지만 약속의 의미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 배신감에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에서 회복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보이세요. 남편이 잘하고 있지만 그것도 날 속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언제 또 그럴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배신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실신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내 배우자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 배우자가 떠난 건 아니지만 나하고 마음의 거리가 완전히 생겨서 내가 그 사랑을 상실했다는 상실감 그것에 대한 애도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완전히 우울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상태도 아니고 돌아온 상태도 아닌 것 같은 협상과 자책과 우울 안에서 계속해서 오가는 거죠.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배신감 때문에. 부부관계를 갖기를 힘들어하세요.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이런 걸 했을 거다. 나랑 하는 거랑 같을까? 나보다 더 좋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면서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회복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함께 힘들어 하는 것보다 배신감이 덜할 수 있어요. 뭐냐면 끝났고 상실에 대한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수용하는 단계에 오면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혼자 회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책하는 걸 멈춰야 돼요. 자책 단계에서 우울에 와서 내가 내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빠르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생활이 만약에 경제적이거나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면 억울함이 크죠. 배신감이 들 때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진심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내 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건 어차피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믿고 안 믿고도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왕 믿기로 한 거면 딱 믿어버려야 내가 힘들지 않아요. 다시 배신당할 때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상태고, 그때는 가차없이 그만두면 되거나 안전장치를 좀 해놓으신 상태로 살아가시는 게 좋고, 그럴 때는 딱 믿기로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들의 상처 같은 경우는 엄마가 회복되고 아빠 엄마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아이들의 상처는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금융치료한다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한다면 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수준의 금융치료를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병원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체기들은 이제 돌아왔는데 감시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힘들어 하시는데, 진짜 유체기 분들이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세요. 그게 단기간인데 뭐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근데 6개월 이상 됐고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면 힘들어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어떤 신뢰 회복이 시급하고,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부부 상담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외도를 회복해가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배신감이에요. 그 배신감이 결혼이 정말 커다란 약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회복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면 일단은 믿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상처 같은 경우 내가 회복되면, 엄마 아빠가 회복되면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스스로를 돌봐주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더욱더 열성적으로 본인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